최 의원님 어떠십니까? 네, 북한의 의도와 전략이랑 보다 명백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대 정부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다시 평화로 돌아와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루었던 이런 번영과 성취를 북한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좌든 우든 모두 바라는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주먹을 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태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뚫고 언제든지 우리를 타격할 수 있도록 특히 대한민국과 가까운 이웃 나라들 또 미국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준비를 실험을 다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핵무기라는 것은 바로 그 비대칭 전력을 최대화하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과 함께 평화를 통해서 공동 번영을 노리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를 통해서 군사적 지위를 굳히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든 미국한테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잘못된 계산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술핵과 항반도 핵은 지난 1991년인가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당시에 부시 시니어 행정부와 노태우 정부가 한미 간의 협약을 통해서 또 북한과의 공동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에 더 이상 아무런 전술핵 무기도 남아있지 않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다 철수시켰습니다. 그 뒤로 지금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과 또 NPT 체제를 지키려는 그런 국제적 의지로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무력을 고도화해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을 무력화시키고 언제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대한민국이 핵 공격을 받을 때 또 핵 공개 위에 배치할 때 단호하게 맞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전략적 계산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고 봐야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실제화할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선 한미 간의 굳건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웃 국가의 문제, 또 NPT 체제로 북한을 복귀하라고 하는 우리 기본적인 대북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논의와 실제로 옮겨지는가에는 조금 간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좀 지나치신데 실제로 그 문제는 그 논의가 우리뿐 아니라 미국 조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 때는 한국이 스스로 핵무기로 한국을 지키게 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나왔던 것이거든요. 미국도 정권 교체가 있고 또 민주당과 공화당의 분위기가 다르고 미국 내 여론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 선택을 좀 다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다만 그 민주당의 우리와 달리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할 때는 동맹국가 그리고 우리 이웃 국가들과 다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될 것이라는 점 하나. 다음에 이미 우리 그 동북아의 핵 안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중국이 NPT 체제를 지켜야 될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과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고도해 나갈 때 유엔 제재에 동참했는데 지금 동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중국이 계속 북한을 방치한다면은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걸 바라느냐? 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일부 전략가들 또 그 일본과 대만의 전략가들이 중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말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과 우리 당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북한이 핵 전략의 고도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만큼 우리 한미 동맹이 더 공고해질 것이고 한국이 국제사회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력과 압박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노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과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북한이 저렇게 민주당 역대 정부의 큰 기대를 저버리고 저렇게 핵무력을 강화하고 보란듯이 지난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고 했는데도 그건 못 본 채 하면서 우리 내부의 논의에 너무 민감하게 나가는 것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데 아마 한미 당국 간에 좀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고 반드시 우리 국내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에서도 조심스럽게 다 제기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히 대만은 이제 중국의 시진핑 체제의 새로운 위협까지 지금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동맹국가와 또 동북아의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에게 핵 확장 억제가 확실하다는 것을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중 관계를 더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천안문 사태로 국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노태우 정부 당시에 한중 수교와 우리가 북방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의 동맹국가들, 우리 우방들에게 아시안게임에 참여를 유도를 했었고 또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도 지원을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국제무역기구 WTO 가입할 때 미국이라든가 서방사회가 상당히 주저했지만 그때 한국이 앞장서서 보증하면서 중국을 도와줬어요. 그때는 중국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스스로 이제 경제적으로 또 더 번영해지고 하면서 우리한테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면은 사실은 북한의 핵 개발의 속도라든가 북한의 비핵화의 문제에서 더 힘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 걱정스러운 움직임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어떤 비상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술핵 논의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중국은 왜 북한의 저런 핵무장과 핵미사일 강화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재에 동참하지 않느냐고 우리 정부가 또 당당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중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건 문제하고 우리 국익을 지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전략적 자산에 대한 또 공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계산이 있을 겁니다. 미국 정부로서는 당초에 주재하던 것들을 조금 더 진일보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지켜줄 수 있다. 지킬 능력을 우리 스스로 갖추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이제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평화는 말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그걸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으로 지켜지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의 고민은 과연 우리가 그런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또 그것을 우방과 또 동맹과 분명히 확고하게 공유하고 있느냐, 이런 점에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가볍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무거운 책임감이 대통령의 말 속에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의 전망이 걸린 이 중요한 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야가 그동안의 경험을 다 반출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정부에 사실은 굉장히 북한에 공을 들이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남북미 정상회담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시키고 만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북한의 계산이고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안보적 위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서로 역대 정부의 경험을 모아야 될 시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북한은 스스로 핵미사일을 강화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내부의 분열, 공포 이런 것들을 더 노릴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우리 여야가 없다, 단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또는 우리 국민을 위협하거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 뭉쳐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주화파도 필요하고 또 주전파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잘 조합이 되어야겠죠. 이번에는 치욕 문제가 아니고 존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냉엄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여긴 정말 여야가 없다, 다른 계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아주 파편적인 이야기고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바싹 마른 들판에 불씨 하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 불씨가 전체 들판을 채웠습니다. 그 누군가 불씨 하나 던지면은 탈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전 세계적인 이제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급격한 국가 부채와 지방 부채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을 위협받을 정도였거든요. 지금 지난 정부 내내 우리가 400몇십조 가까운 빚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국가 부채가 확실히 늘어났고, 최근에 이제 우리 그 금융가나 기업계에 들어보면 알지만은 지금 아주 우량 회사채도 발행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전채가 지난 올해 20조를 시장에서 빨아들였습니다. 한전채는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이랑 똑같은 우량 공기업 채권이거든요. 이 공기업이 지난 수년간의 적자와 전기요금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믹스에 실패하고 하면서 굉장히 큰 적자를 지게 되었고, 그래서 올해만 20조,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적자 속에서 발행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 돈이 말랐던 겁니다, 지금. 돈이 말랐고, 그 레고랜드는 2,050억입니다. 2,050억. 그리고 김진태 지사가 이걸 뭐 완전히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해생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앞서서 지난번 최문순 도지사 때 도의회 승인 없이 이거 지물 부정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 법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 때문에 전체 큰 원인, 큰 구조적인 누가 이 들판을 바짝 마르게 해서 인화성 높게 만들었냐는 논의는 생략한 채 이제 그게 잠깐 떨어진 하나의 불씨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건데, 물론 이제 현재 도정을 책임지고 도지사로서 그 작은 불씨도 관리했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50조 이상의 긴급 자금을 방출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채권 시장을 근본적으로 위기에 빠뜨린 게 누구냐에 대해서는 그건 여야가 한번 정말 곰곰이
정말 전면적인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예민한 금융시장을 관리해야 될 정부 책임이고 또 금융당국이 더 큰 집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바로 야당 시절에 빚어졌던 모든 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지금 바짝 마른 들판처럼 그 언제든가 불탈 수 있는 인화적인 상황이 됐는데 그걸 외면하고 우리 채권시장이 1,000조가 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2천억의 채권 문제를 가지고서 그것이 전체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걸 따지기는 늦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되고요. 또 국회가 해결해야 됩니다.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포인트에서 핀셋처럼 김진태발 금융위기라고 한다는 것은 야당으로부터 너무 지나친 정치적 공세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금융위기 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런 채권시장의 구조가 지난 5년간, 지난 수년간 쌓여온 축적의 결과인데 그걸 무시하고 갑자기 현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국제금융시장이 믿겠습니까? 저희가 집권한 뒤에 제일 먼저 관리하던 것도 국가 신용 등급의 추락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태롭게 느끼는 건 바로 이런 야당의 지적, 이런 대한민국 국회의 지적, 그리고 논란, 이조차도 정쟁으로 만드는 이 상황을 더 걱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전채가 왜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지금 회사채 금리를 다 높이는 게 한전채입니다. 그게 지금 갑자기 어느 1조 1석간에 이게 높아진 게 아닙니다. 한전이 20조를 지금 최근 1, 2개월 사이에 발행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연초에부터 해서 지금 10월까지 그만큼 발행한 것이고 그나마 10월부터는 발행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제금리 인상 속에서 한전채 그리고 우리 공기업들이 왜 그렇게 많은 그 채권을 발행해서 이 시중의 금리를 끌어올리느냐에 대한 문제는 좀 더 근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즉 한전채 발행이 지금 작년에 2배를 넘어섰습니다. 23조 원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시중의 자금을 다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조차도 자칫하도 흑자 부도가 날 정도라고 걱정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로 딱 핀포인트 해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프레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정권 교체기에 좀 더 세밀하게 살폈어야 되었다.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그 적자와 또 채권 물량 부담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계로 극복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서로가 뭘 탓을 하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조를 봐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비정하고 냉정한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가 국가를 운영해야 될 그런 참 어려운 시점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은 우선에 추경을 포함한 지출 예산에서 13년 만에 6%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복지부 예산은 11.8% 늘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약자 복지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반지하, 쪽방 거주자, 전세 사기 피해자 같은 사회적 약자, 청년, 어르신,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필수 생계비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정한 재정이라고 한다면은 국가 채무를 1,000조 원으로 올려놓은 지난 정부의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너무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채무는 동결하고 줄여나가면서 오히려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지출 조정을 통해서 정말 불효불급한 것들은 조금씩 늦추고 줄여나가면서 그 예산의 실효성 또 불용 예산의 비율 이런 것들로 봐서 지출 조정을 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정말 서민과 약자를 위한 두터운 예산은 집중하겠다는 것이 이번 그 예산의 큰 골조고요. 또 국제적인 경쟁이 가열되면서 글로벌 그 투자들을 유인하려는 미국조차도 우리 기업들을 다 유치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유인을 증가시킬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제재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짜여진 예산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지출 예산은 복지부 예산은 11.8% 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숫자를 가지고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미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지원 우리가 1,000만 원씩 600만 원씩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반영된 예산이 지출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 지역화폐 이게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런 연구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지방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 고용위기라든가 경제위기에 처한 지역에 한정적으로 할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데 모든 지역이 똑같이 발행해버리면은 이것은 서로 발행 비용만 높이고 그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결과였습니다. 말하자면은
이게 지방 재정 여력이 좀 있는 경기도라든가 이런 곳은 정부 돈을 받아 매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재정 여력이 없는 다른 작은 시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역화폐 말고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온누리 상품권이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서 실제로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것이 제공되고 있고요. 노인 청년 일자리 예산 이것은 계속 많으면 좋겠지만 좀 실효성을 따져본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6개월 곱하기 200원에 나눠주는 거. AI, DNA 교육을 한답니다.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인데 서울대학교도 교육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걸 전국에 수십만 개를 교육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실효성 없이 돈을 이렇게 했는데 집행률도 낮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난 5년간의 경험 더구나 3년간의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이제 지출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해야겠다고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야당의 걱정들 또 실제로 이렇게 저렇게 지출 조정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일선의 지도 지방자치단체의 걱정들 같은 것이 다시 반영되어서 미세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무슨 다른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또 예산 집행의 적정성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알겠습니다. 노인 청년 일자리를 돌본다는 측면에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사회적 계층에 대해서는 감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많은 부담을 좀 소득 수준이 높은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법인세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법인세의 경우는 지금 국제적 현실도 봐야 되고 또 법인이 잘 되고 법인은 개인과 다릅니다. 이것은 경제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법에. 그리고 헌법에 원래 한 달 전에 다 해주기로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의 가장 큰 핵심인데 11월 30일까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됩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여야 합의의 경우에는 12월 9일까지는 연장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어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야당의 걱정도 반영하고 또 여당의 지금 이 현실 인식도 좀 감안하셔서 빨리 이제 예산안을 확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 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뭐 실제로 그때는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11월 30일 되면은 이게 자동 부의가 되고요. 자동 부의의 연장 문제를 이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결정한 것이지 12일 법정 시한은 지켜야 됩니다. 그건 지켜지게 됩니다.